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건설과 리츠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장문준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건설 업종의 2023년도 하반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제목을 암중모색이라고 좀 적어 놨는데요. 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기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일단 저희 업종의 주가와 실적 추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업종은 2022년의 경우, 작년의 경우 외형이 성장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주택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른 주택마진 훼손 등으로 이익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연결 실적들이 개선되면서 외형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수주가 부진하고 주택시장 냉각 등의 영향으로 내년 정도부터는 외형이 정체되거나 역성장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원가율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이익 레벨이 한번 다운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하반기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건축비 인상 효과 등으로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를 좀 다각도로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섹터를 이제 22년 1월 정도부터 주가 추이를 그려봤고요. 코스피와 또 건설 지수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지수, 그리고 건자재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업종의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지수가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고요. 이때 이후로 업종은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자재의 가격 상승 부담, 금리 상승 부담들이 주가를 계속 밑으로 내렸었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2022년 10월 정도에 레고랜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올해 초에 반짝 주가가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길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의미 있는 부분은 건설주가 모두가 부진했냐 하면 사실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업종이 부진한데 유일하게 차별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만 상승했던 구간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 11월 이후에 잠깐 부진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면서 현재 좀 주춤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가와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가 이 금리와 영향이 있는 시기도 있고 또 없는 시기도 있는데 작년 9월부터 11월 정도 구간에는 금리 상승과 지수의 하락이 거의 완벽하게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가가 빠르게 약화되는 시기였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니 섹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주가에 되게 강하게 반영됐던 구간인데 최근에는 금리가 좀 안정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리와 지수의 역외관계는 다소 약화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뭔가 시장이 섹터에 대해서 금리 외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담대, 저희가 이제 국고채가 아닌 주담대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은 조금 더 두드러지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움직였었는데 반대로 올해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내려오는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상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주택중심 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섹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국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주택 시장보다는 분양 물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분양 시장은 2022년 37만 정도 분양이 됐었는데 올해 부동산 114 기준 전망은 29.6만 세대로 전망이 됩니다. YOY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냥 전체적인 회사들의 계획치를 모아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금융 냉각으로 시행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위축이 된 상황이라서 도대체 올해 얼마나 분양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실제 분양 물량은 17만에서 23만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29.6만 세대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올해 향후 건설사의 매출들이 얼마나 될지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균 20만 정도, 최저 17만에서 23만 정도의 분양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 물량이 37만이었던 것들을 감안하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보면 올해 5월까지의 분양 물량은 6.1만 세대입니다. 작년이 15만 세대였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물량이고요. 주택시장이 비교적 괜찮았다고 평가되는 과거 8년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약 50% 미만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수치고요. 이 수치는 2008년 이래로 가장 최저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양이 정말 안 되고 있다. 시행 사업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고, 건축비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정비 사업들이 분양이 지연되니까 수치 자체가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좀 점검을 해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1월 10일 그리고 1월 3일 부동산 대책 두 개가 큰 줄기인데요. 이 두 개의 대책에서 나오는 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본격적으로 PF 시장에 개입하면서 주택 시장을 완화하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한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중장기로 공급이 축소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상당히 빨리 풀어놨던 상황이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공급이 부족해버리면 중장기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가격이 상방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든 시장을 너무 위축되지 않게 만들어서 2, 3년 뒤에 공급이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해놓겠다라는 게 11월 10일 대책이었고 1월 3일 대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풀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정부가 수요를 상당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 3년 뒤에는 공급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좀 현황을 조금 더 짧게 저희가 한번 보면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저희가 이제 전국 초기 분양률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 분양률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분양이 이루어지느냐를 봤을 때 이 초기 분양률이 되게 좋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위주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수도권과 광역시 역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다가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1분기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을 보시면 전국의 분양 경쟁률이 올해 초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분양시장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 나빠지다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집행이 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급증하던 미분양은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조금 소강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 상당히 빠르게 미분양이 늘어났는데 소강 상태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분양되는 물량 자체가 분양률이 양호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5월까지 분양 물량이 2008년 이래로 최저 수준, 그러니까 분양 물량 자체가 워낙 줄어든 상태에서 그 부분들이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지 않으면서 이렇게 패턴이 나타난 거지, 아직 분양 물량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소화될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좀 주춤한데 그 부분들은 분양 모수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역별 미분양 현황은 리먼 브라더스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일부 지역들은 그때 전고점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일부 지역들의 미분양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지역들이 리먼 브라더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과 많이 겹칠 텐데, 현재 전체적인 분양 시장이 지방은 상당히 안 좋지만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표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분양시장은 서울과 지방이 극명하게 경쟁률이 나뉘고 있는 시장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들은 분양이 잘 되고, 특히 가격 경쟁력이 좋을 경우에는 상당히 분양 경쟁률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완전 참패로 나타나는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일 분양시장에서 변수가 되고 있는 건 건축비고요. 건축비가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건축 원가 이슈로 고생을 많이 했던 건설사들이 향후에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건축비를 모두 현실화시키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건축비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바로바로 분양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분양가에 대해서 건축비 협의를 하고 또 분양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좀 빨리빨리 못 나오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마진적인 입장에서는 개선 요소가 생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원가율을 보시면 사실 작년에 내내 떨어졌습니다. 시멘트값 오르고 노무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높았던 기업들은 거의 20%까지 육박하던 주택사업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완전히 레벨이 다운됐다. 거의 반토막으로 레벨이 다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조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요거를 좀 더 하반기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축비가 올라간 프로젝트들이 원활하게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 주택 이익률이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내년 초부터는 주택 부분의 이익률 개선, 매출 개선은 아니지만 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업종의 관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어려운 국면을 지나갔을 때 대형 건설사의 MS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브릿지론 쪽에서 6월 달에 브릿지론 부실이 나온다, 9월 달 브릿지론 부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주 불확실한 구간입니다. 당장은 사실 주택 쪽에서 투자 포인트가 빠르게 잡히지는 않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이런 구간 속에서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의 체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대형사들이 조금 더 양질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좋았던 주택 사이클에 재무 구조를 상당히 개선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향후 2, 3년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체급이 확연히 나뉘는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이후 앞으로 분양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과 쉽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명확히 분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잔고가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높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가 보시다시피 대형 건설사의 주택시장 M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더 레벨업되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단기로 보면 주택 쪽에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은 플레이어들한테는 MS가 증가되는 효과를 갖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관심이 많았던 해외 건설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건설사 해외 수주가 작년에 14조 정도였습니다. 5개 건설사 합산이고요. YOY로 보면 21년 대비해서 14조 정도, 5% 정도 빠졌던 상황인데, 올해 업체들의 목표를 더해보면 약 50.1% 정도 증가하는 2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업체들의 기대 영역은 탈탄소 중심의 어떤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과 네옴시티 등 중동 혹은 그 외에 이제 중동 아시아 지역의 캐펙스가 상당히 늘어날 거고, 거기서 건설사들이 수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깔려 있고요. 플랜트, 특히 이제 메나 지역 중심으로 플랜트 업황을 보면 2023년에 플랜트 시장이 좀 증가될 것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 때 메나 지역은 경기와는 민감하지 않은 발주 패턴을 보여줍니다. 리먼 때에도 사실은 발주들이 좀 나왔던 형태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일 프라이스 중심으로 발주가 한번 크게 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이고, 현재 구간은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높아진 가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탄소에 맞춘 친환경 플랜트가 발주의 중심이 되는 시기라서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23, 4년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발주 시장에 대해서 좀 앞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발주의 맨 앞단, 저희가 보통 이제 발주처가 실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들을 EPC라는 과정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짓게 되는데, 그 앞단에 이 프로젝트가 할 만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를 보통 피드 업체들이 가늠을 해보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이 프로젝트들을 가늠을 해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피드 업체인 원리라는 기업의 자료를 보면 원리의 주요 고객사들이 저탄소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전통 에너지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 그리고 이 자원 분야 대부분에서 캐펙스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내셔널 오일 컴퍼니나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이 적극적인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캐펙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의 실제 수주는 기대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올해 5월 말까지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는 87억 달러 정도 되는데, YOY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늘지 않고 오히려 2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1분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두세 건 정도의 초대형 공사 수주를 실패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실패한 데다가 2분기 한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형 공사들이 수주가 지연되거나 혹은 재입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코스트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 영향으로 프로젝트들이 의지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진행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국 업체들이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경향들이 좀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 주요 업체들의 수주를 실제 보면 연간 목표를 모두 이미 달성한 대우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의 수주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각 업체들의 수주 파이프라인, 저희가 이제 올해 수주할 수 있는 목표치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에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볼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기업에서 조금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이후의 주가 추이를 좀 저희가 보면, 1년 반 정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유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구간인데 해외에서 플랜트 수주를 하는 건설사들의 수주 추이는 생각보다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이 테크닙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랑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주가만 차별적으로 좀 올라갔지, 나머지 회사의 주가는 좀 부진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장 좋았던 테크닙 에너지의 주가 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수주 잔고, 일감의 양은 계속 줄어드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가는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에 선행하는 기조가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통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통상적인 패턴인데, 이 테크닙 에너지의 경우에는 글로벌 건설사 중에서 제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오히려 수주 잔고는 뒤로 빠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배경에는 이 탈탄소, 수소로 대표되는 어떤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강화됐는데, 테크닙 에너지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다. 당장의 수주 잔고는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에 준비를 많이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불확실성이 아직은 존재하는 국내,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수주가 늦어지는 해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리와 그리고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뭔가 주택시장 관련한 불확실성이 건설사들한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 냉각으로 건설사에 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주식시장에서 투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 대책, 되게 과감했던 1.3 대책이나 혹은 건설사들이 그동안 쌓았던 어떤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대형 건설사가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아주 대량으로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브릿지론 등에서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좋은 것만 보실 텐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종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나와버린다면 오히려 그 지점이 주가적으로는 바닥이 되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선뜻 투자는 못하는 구간이 하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외 사업에 집중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해외 사업에 집중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수주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라 단기적인 수주 플로우보다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업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개 기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말레이시아나 오만 등지에서 탈탄소 트렌드에 맞춰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크닙 에너지와 사례와 같이 단기적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응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카본코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탄소 포집 사업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뭔가 탈탄소라는 영역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회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면 만년 저평가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올해 준비한 하반기 건설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불확실성이 많은 구간입니다만 부디 좋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섹터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